면역세포들,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뭐 조절 T세포나 면역세포들은 햇빛 자극이랑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조절 T세포는. 저희의 목표는 얘네들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능을 살리는 게 목표니까요. 동결에는 모든 약물을 끊어도 기능적으로 문제없는 상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저희 치료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회 변화는 특별하게는 없는데, 제가 환자분들이 가지고 오신 약물들을 보다 보면 느끼는 건 루푸스가 원래도 가임기여서,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병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그 나이가 점점 어려지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한테 발병을 한다거나 심한 경우는 중학생한테서 발견되는 경우도 보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서 발견되는 루푸스는 더 질병 활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질병이 진행되는 속도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강한 약들을 빠르게 써서 빠르게 잡자라는 추세가 많이 보여서, 예전 같은 경우라면은 약한 약들을 조금씩 보면서 몸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점점 용량이나 강도를 늘려갔다면, 요즘은 탑다운, 이제 완전히 세게 한 번에 강하게 잡아서 안정을 시키고 약을 줄여가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건, 병원에서는 그렇게 약을 가져온 걸 보면 이런 시기에 이렇게 강한 약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좀 차이가, 이건 루푸스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면역 질환들을 다루는 방법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조절하고 양을 빠르게 줄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죠. 근데 조심스럽다는 이유가 관점이 달라서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면역세포들을 억제해서 최대한 조절해서 반응을 못하게 하는 게 목표라면 그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의 목표는 얘네들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능을 살리는 게 목표니까요. 살린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강한 약으로 억제해 놓은 분들은 치료 반응이 좀 느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그렇고, 방식이 좀 다르다. 그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3단계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설명을 드리는데, 1단계에서 2단계까지 하는데 평균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3단계를 하는데 또 후반부 3개월, 그래서 총 6개월을 설명드리는데, 이 6개월의 기준은 약물 사용을 최대한 안 했던 분들,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나 항암제 계열의 약물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이 보통 6개월이면 자리를 잡는 걸 많이 보고요. 이거는 이제 6개월이라는 거의 핵심은 자가면역 질환의 그 회복 사이클을, 두 사이클을 겪는 데 있거든요. 한 번을 겪으면서 면역계가 안정이 되고, 두 번을 겪으면서 그 안정된 면역계 반응에 적응하는 단계까지, 해서 6개월을 목표로 설명을 드리고, 1, 2, 3단계에 맞춰서 아까 시기별로 추천드리는 영양소들, 음식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 시기별로 쓰는 생약제들도 다르게 됩니다.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으로는요,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흐름에 맞춰서 오르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환자분들이 이걸 염증을 치료하는 질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염증이 이 정도로 시작했으면 쭉 떨어지길 기대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회복되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의 포커스는 염증이 아니라 교란된 면역세포를 정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교란된 면역세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잘 가고 있다를 확인하는데, 패턴은 주로 혈액에서 백혈구, 그 안에서도 백혈구의 분획들의 밸런스를 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또 시기적으로는 3개월, 6개월 정도로,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액 항체라고 하는 아까 시작할 때 봤던 자가 항체의 농도를 체크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걸로 확인을 하고요. 또 특히 루푸스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자가 항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어디를 때리냐에 따라 다양한 항체들이 있는데, 그 항체가 보통 루푸스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흐름이 있어요. 이 루푸스는 특별하게 모든 루푸스가 그런 건 아닌데요, 경향적으로 자가 항체, 항액 항체들 중에서도 발병이 되어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맞춰서 봤을 때 회복되는 건 그 역순을 띄거든요. 1, 2, 3번 순으로 항체가 생겼다면 회복될 때는 3, 2, 1 순서로 사라지는데, 그것들도 저희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항액 항체 검사를 하면서 그 항체가 실제로 사라졌는지를 보는데, 그게 잘 순서대로 사라지는 분들은 대부분 경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추가할 약물들은 없어져야 되고요. 저희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약물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줄여가는 치료를 할 거고요. 보통 루푸스, 다른 자가면역 질환보다 루푸스 환자분들은 무조건 대학병원 진료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올 수밖에 없대요. 이건 내과에서 질환을 진단받고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는 없는 게, 이 질환은 그 정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생각보다 심하고요. 사실 이 질환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팔로우업을 같이 하시면서 저희 치료를 하는데, 저희 목표는 대학병원의 일반적인 표준 치료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을 존중하되 다만 안전하게 활성도가 떨어지는 게 보이는 과정에서 약물을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줄여가자고요. 무조건 처음부터 약은 다 나쁘니까 끊자가 아니라 시기에 맞춰서 이 시기가 됐을 때 몸이 이 정도 반응하니까 이 약은 줄여도 되겠다. 이런 형태로 약을 최대한 안전하게, 제 판단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담당 주치, 특히 대학병원에서 보통 같이 팔로업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보기에도 이 약을 좀 줄여도 될 것 같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보통 줄이는 쪽으로 저희는 권장을 드리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결에는 모든 약물을 끊어도 기능적으로 문제없는 상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저희 치료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죠. 뭐 탈날 이유가 별로 없죠. 없습니다. 특별한 운동은 없고요. 룹스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계속, 그러니까 지속성이 더 중요해서요. 어떤 특정 운동을 더 권장드리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어떤 운동이 좋다 하면 항상 다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룹스 환자분들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떤 특정 운동을 하려고 막 애쓰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기마다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치료를 진행해보면 면역세포들이 변하는 흐름에 따라서 항진, 저하, 회복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항진기 때는 가능한 한 햇빛은 안 쐬시는 게 낫기는 해요. 왜냐면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항진되어 있다는 의미는 얘들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치료 단계에서 있거든요. 그 시기 때는 햇빛이라는 그러니까 광과민성이 뭐냐면, 우리가 햇빛을 쐬게 되면 어쨌든 정상 세포들도 깨져요. 우리가 자외선이라는 자극은 세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강한 자극이라서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 세포가 깨지면 깨지는 사이에 핵이 노출이 되겠죠.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노출된 핵은 면역세포가 그냥 잡아먹고 끝내면 되는데, 이 루푸스 환자분들은 그 핵을 몸이 느끼기에는 또 적군처럼 느껴요. 그래서 걔네들을 막 강하게 때리고 면역 복합체를 만들어서 염증을 더 증폭시키는 과정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면역계가 항진된 시기에는 강감인성이 더 심해지는데, 그 시기에는 굳이 세포가 깨지는 자극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 시기를 넘어가면서 면역계가 안정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또 오거든요. 치료 단계에 맞춰서. 그때는 오히려 햇빛은 적정량 쐐시라고 해요. 왜냐면 아까 치료에서 연결했던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면역세포들,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뭐 조절 T세포나 면역세포들은 햇빛 자극이랑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조절 T세포는. 그래서 가능한 한 햇빛은 몸이 버틸 수 있는 시기에는 쐐시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표준 치료랑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모든 시기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면역계가 항진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몸의 반응을 봐가면서 조금씩 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레이노 증후군 자체는 햇빛이랑은 큰 상관은 없고요. 정확하게 루푸스라기보단 광과민성이라고 우리가 한 햇빛 알러지가 명확하게 나타난 분들 제외하고는 자가면역질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햇빛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 광과민성 있는 환자분들도 제가 아까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시기적으로는 알러지가 나타나더라도 쐬는 게 좋을 만한 시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백혈구에서의 밸런스를 보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게 안정됐을 때는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더라도 햇빛을 쐬는 게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비타민 D가 모자랐을 때 채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은 당연히 음식이고요. 그래서 음식으로도 모자랄 것 같을 때는 음식의 양을 늘리는 거에 더해, 비타민 D가 기본적으로 지용성 비타민이니까요.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기 도와줄 만한 지방질 음식들을 같이 드시라. 기름진 음식들 중에 좋은 기름들, 타입에 맞는 기름들을 함께 드시면서 최대한 효율을 올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뒷단으로 가서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기준이 좀 불명확해요. 우리가 현대 의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비타민 D는 보통 비활성형 비타민 D만 혈액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뭐 건강검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비타민 D 수치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효과를 내는 비타민 D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타민 D의 전 단계거든요. 그렇게 체크된 그 비타민 D가 햇빛과 또 정확하게는 신장인데요. 신장이랑 폐가 그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바꿔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면역력이나 뼈나 이런 것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로 활성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혈액검사 수치만을 가지고 비타민 D가 모자라니까 영양제를 먹어야 됐다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 기준도 너무 엄격하게, 한국인들 기준으로는 거의 비타민 D 정상초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이 비율이 생각보다 낮거든요. 그만큼 그 기준은 너무 엄격하다. 그걸 가지고 보충제를 먹는 것보단 일단 음식으로 드셔보시고, 드시면서도 수치에 포커스를 두기보단 실제 비타민 D가 모자랐을 때 나타날 만한 면역 이상 증상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게 없다면 수치가 낮더라도 굳이 보충제는 드시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딱 두 개가 떠오르는데 일단 S타입 분들은 가장 1번이 고등어고요. 2번이 치아씨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해바라기씨 같은 경우도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견과류들이죠. 좀 기름진 견과류들도 많이 추천을 드려서 캐슈넛 같은 것들 추천드리고요. M타입 분들은 아마씨랑 연어 이 두 가지를 가장 흔하게 추천을 드리는 비타민 D 함유 식품이고요. M타입 분들 중에는 타입에 맞는 분들은 계란도 비타민 D가 아주 잘 들어있는 음식 중에 하나고 버섯도 많이 추천드리고 상황버섯도 괜찮기는 한데요. 시기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불안한 것들 말고 안전한 식품으로 많이 우리가 시장에서 구하실 수 있는 정도의 버섯들이 안전하실 것 같아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